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계약법 할 차례죠. 자, 20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물권법 하셨죠?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었죠? 잘 들리세요? 자, 오늘 계약법을 공부할 텐데 일단 우리는 채권 시간에 계약을 공부한다 그랬죠? 계약법은 먼저 계약 총론이 있습니다. 즉 계약들의 공통상 모아둔 겁니다. 그 다음 계약 강론이라는 게 있는데 강론이랑 각각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원래 계약에서는 민법에서는 15가지 계약이 있거든요. 15개 중에 우리는 3가지만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나 또는 교환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이 3가지만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럼 15개 중에 공인중개사가 이 3가지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15개 계약 중에 이 딱 3개만 공부합니다. 근데 시험범위가 많이 줄었죠? 근데 주할 필요 없어요. 이 15개 중에 이 3가지가 차지한 양이 거의 한 95%입니다. 나머지 12개는 거의 설명이 없어요. 공부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양은 거의 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계약법이 되는데 이제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럼 이게 총론과 매매계약, 교환계약 여기까지는 다 임의규정입니다. 임대차도 대부분 임의규정이거든요. 근데 임대차에서 이제 강행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임대차까지는 다 임의규정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법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이 다르면 규정 적용되지 않죠. 약정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오면 매매계약 봐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누가 경제적 약자죠? 누가 경제적 약자예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학교는 시간에 공부하셨죠? 얘는 물건이 있다면 얘는 돈 주고 살 구매력이 있어요. 똑같죠? 얘들은 경제적 약자가 없으니까 얘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는 부할 사람이 없으니까 매매계약 이런 건 다 임의규정이에요. 근데 임대차는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경제적 약자죠? 임차인이 약자거든요. 얘가 이미 세죠. 따라서 이자를 보호할 규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계약법은 임대차까지는 다 임의규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큰 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페이지 오시면 네모 1번 계약자의 원칙 있죠? 그 양과를 봐보세요.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므로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 도너십니다. 임의규정 되어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 일부 있을 뿐이다. 그 말이 임대차에 이제 몇 개 나와요. 강행 규정. 그다음 양가로 2번 계약제 원칙상 계약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가? 첫째가 계약 체결 자유. 뭐 내 집을 팔든 말든 내 마음이죠. 계약 체결 자유. 그다음에 상대방 선택 자유. 내 집을 팔아야겠다. 누구한테 팔든 말든 내 마음이죠. 뭐 갑이든 을이든 내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그다음 내용 결정의 자유. 뭐 매매를 3억에 할지 3억 천에 할지 내가 결정하죠. 그다음에 방식의 자유. 꼭 서면을 할 필요 없어요. 계약서 쓸 필요 없습니다. 분료식 그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제 원칙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모 2번 계약 종류 보시면 이제 계약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있죠. 이 3가지 규정은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는 다 분료식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분료식이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한다. 의사합치예요. 뭐 특별한 걸 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해요.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은 물건 넘길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뭐 돈 줄 의무가 있죠. 임대차라면 임대인은 목적물 임차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임차인은 월세 같은 걸 줘야 됩니다. 이게 다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유상계약이에요. 유상이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가 관계에 있는 건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4가지 계약은 이 3가지 계약은 이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럼 분료식 반대말이 요식이에요. 요식은 특별한 방식을 요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험범위 이건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험범위가 아닌 것들 뭐 혼인을 한다 그러면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방식을 요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은 특별한 방식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부터 뭐뭇은 서면을 해야 된다 무조건 틀렸다 그랬죠. 뭐 계약서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낙성이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해요. 의사합치만으로. 이 반대말이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란 의사합치 플러스 어떤 물건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플러스 요구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따 볼 이제 계약금 계약이 대표적인 요물계약으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낙성계약이에요. 그다음 쌍무 반대말이 편무계약이에요. 편무는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다. 한쪽만. 예를 들어서
갑이 자기 건물을 우리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럼 증여는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증여는 계약일까요? 단독행위일까요? 우리 지금 계약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찍을 땐 게 주소를 잘 알아야 찍어도 맞습니다.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추우니까 목도리를 선물했어요.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고맙게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증여는 내가 준다고 무조건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승낙 받아줘야 됩니다. 제가 목도리 줄 때마다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럼 증여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증여는 고맙게 얘가 받아줘야 돼요. 계약입니다. 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준다. 우리는 무조건 받겠죠? 근데 우리 안 받을지 몰라요. 왜냐면 아버지는 부동산 엄청 많아요. 고작 사기싼 건 다 준대요. 안 받을지 몰라요. 고맙게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 거 받을래? 그래 받을게. 승낙이 성립하는 이제 계약인데 이거. 그럼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을은 앞으로 할 일이 없죠. 그러죠? 갑만 부동산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 것을 편무계약 그래. 편무계약. 그다음 유상은 서로 대가관계 있는 겁니다. 반대말이 무상계약. 이건 대가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 증여계약이죠. 증여계약이 대가 없이 받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편무 무상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는 특성을 잘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딱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하겠죠. 근데 이 문제를 1분 만에 맞췄다. 그러면 그 시험 안 된 거예요. 이거. 이건 1초 만에 맞춰야 되는 거. 이게 가만히 있어보면 이게 불효식인가 유식인가 또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낙성인가 유물인가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거 올해 이번 시험도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네 가지는 악플 쳤다면 불나기 싸유 하시면 돼요. 불나기 싸유 외웠다가 그냥 그대로 딱 1초 만에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오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험은 시간과 싸움이에요. 시간 많이 주면 다 학기갑니다. 시간 부족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넣으면 우리가 공부한 계약은 불나기 싸유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말까지 다 알아둬야겠죠? 자 그럼 양괄호 1번 쌍무계약 판묘계약이 있나요? 의의는 세 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다음 2번 동그라미 2번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며 증여나 사용대차는 무상이었죠. 공짜로 빌려주는 거 이런 거 편무계약이다. 한쪽만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쌍무계약은 양채무 간 결련성이 있어 동시함비요건과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중요한데 이제 편무계약에서는 동시함비요건이나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쌍무계약만 발생해요. 이것 때문에 쌍무인과 편무인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기다 쌍동이 써놓으시고 쌍동이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함비요건 위험부담이 문제돼요. 편무계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동시함비요건이 문제되지 않는 계약은 그러면 뭐 증여계약 이런 게 답이에요. 증여. 편무라 동시함비요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함비요건 위험부담이 문제된다고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유상계약 무상계약 있나요? 1번 보세요. 1번 한 줄만 밑줄합니다. 유상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 출연이 내 돈을 낸다 이 말이에요. 출연하는 계약이다까지 보세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계약이죠. 네, 증여나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입니다. 네, 3번 이제 유상과 무상을 나누는 실익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다음 말을 가로쳐보세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 가로친다. 그 가로 밑에 써보세요. 매매에 관한 규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들을 공부할 텐데 매매가 대표적인 유상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유상계약에 다 적용돼요. 이 가로친 건 대표적인 얘입니다. 얘. 매매에 관한 규정 그중에 매도인 담보 책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 담보 책임을 포함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다 적용돼요. 예를 들면 좀 이따 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 계약금이 나오거든요. 계약금 계약. 그럼 계약금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 무상계약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 안 되지만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들이 다 적용됩니다. 그중에 우리 책은 대표적으로 매도인 담보책임 하나 쓰는 뿐입니다. 네, 넘겨보시면 이제 다음 양가로 3번 낙성계약 유물계약 봐보세요. 자 1번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 그러니까 사설을 딱 끊으세요. 합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뭔가 플러스 알파 유하죠. 기타 급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2번에 계약금 계약 동그라미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계약금 계약이 대표적인 요물계약이다 보시면 됩니다. 뭐 뒤에 임대차 보증금 계약은 시험은 안 나와요. 그냥 계약금 계약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요식 불요식 나오죠. 요식 계약은 계약 체결에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계약을 말하며 불요식 계약은 계약 체결에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 자유 원칙상 불요식 계약 동하십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다 분류식이에요. 분류식 계약이 원칙이나 거의 가서 원칙이다까지. 원칙이나까지 사선. 그 뒤는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분류식이 원칙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말이 5번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있죠. 그럼 박스 일시적 계약이란 급부가 딱 한 번만으로 이루어진 거. 즉 매매 계약 딱 일시적이죠. 뭐 교환 계약 이런 거. 근데 계속적 계약은 급부가 이례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난다. 즉 임대차를 한다. 그럼 몇 년 쭉 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또 고용 계약 시험 범위 아니지만 고용 계약하면 뭐 한 달, 세 달, 뭐 몇 년 일할 수 있죠. 이런 게 계속적 계약입니다. 그러게 의미는 쉽죠? 이게 5번은 뭐 시험에 나오지 않고 아무튼 이 네 가지를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모 3번 계약 성립이 있는데 이제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는가? 계약도 일종의 법률행위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청약과 승낙의 합치입니다. 다시 계약이 성립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구체적 들여다보면 그럼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청약 내용과 승낙 내용이 합치해야만 계약 성립하고 두 번째 당사자도 서로 합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치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갑이 을에게 청약했어요. 야, 을 내 X 부동산 5억에 살래라고 청약했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을이 갑에게 그래 5억에 살게라고 승낙해 줘야 돼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 내용 일치했죠. 당사자 일치했죠. 그러면 5억의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얘들은 사고 팔기로 약속했죠. 이런 게 이제 매매 계약 성립합니다. 근데 이를 봐보세요.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야 내 거 5억에 살래 그래서 청약했어요. 근데 우리 그래 살게 4억 7천에 그랬어요. 그럼 청약과 승낙이 있지만 계약 성립합니까? 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잖아요. 성립하지 않죠. 그럼 이게 변경을 가한 승낙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청약했는데 을이 변경을 가해 승낙하잖아요. 그러면 이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계약 성립 안 해요. 성립 안 하는데 갑이 보기에 이걸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갑이 보기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4억 7천에 팔래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너 X부동산 4억 7천에 팔래라고 갑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 4억 7천에 팔게라고 다시 승낙하면 이제는 일치했죠. 이러면 4억 7천에 이제 계약 성립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계약 성립 안 했어요. 이때 이제 4억 7천에 계약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그다음 자 다시 예를 들어면 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내 부동산 5억에 살래라고 청약했어요. 누구에게 청약했죠? 을에게죠. 근데 지나가는 병이 그래 내가 5억에 살게 그랬어요. 그럼 계약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자,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요. 갑은 누구한테 청약했어요? 을에게죠. 약간 미친놈 아니에요? 자기가 뭐한지 생각해요.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 안 해요. 사실 이거 10억짜리예요. 내 가장 친한 친척이라 5억에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한데 5억에 승낙을 해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일치하지만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성립 안 해요.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서 계약 성립하려면 청약 승낙 내용과 당사자까지 합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시험에 해마다 청약 승낙 나와요. 그럼 청약 승낙의 법적 성질을 잘 물어봐요. 얘들이 법적 성질을 잘 물어보면 자기 생각하면 많이 틀립니다. 청약 승낙 나오면 항상 자동 판매기를 생각하세요. 자동 판매기 생각하시면 안 틀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자판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한다. OX 뭘까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한다. O가요, X가요? 5죠. 자판기 봐보세요. 자판기에 가격 써 있잖아요. 뭐 일반 커피 뭐 300원, 고급 커피 500원 써 있죠. 우리 자판기는 0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죠? 이렇게 청약은 확정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끝나야 돼요. 이렇게 확정적이어야 돼요.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OX 뭘까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나가는 수만 명에게 뽑아달라고 청약하잖아요.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OX 뭘까요?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자판기라면 커피가 500원이에요. 그럼 승낙이 뭘 말하죠? 승낙. 500원 동전 넣는 거예요. 동전. 그럼 500원짜리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동전 투표에 딱 넣어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승낙은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와요. 할 수 없습니다. 승낙은 반드시 그 청약자, 그 특정인에게 해야 돼. 그 특정인. 자판기 2대 있어요. 동전을 여기다 놓고 이거 누르면 커피 나오나요? 미쳤잖아요. 그래서 승낙은 반드시 그 청약자, 그 특정인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혼동되니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이거. 자판기를 잘 생각하면 돼요. 자판기. 그럼 청약할 때 청약자가 누구인가 명시해야 할까요? 청약할 때 청약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된다. X예요. 자판기 누가 설치했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되죠? 자판기 누가 설치했는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몰라도 되잖아요. 그러죠? X예요. X. 아무래도 저기 터미널 가면 자판기 한 50대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 한번 다 가보세요. 여기. 견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판기 견학을. 우리하고 공짜니까 지금 자판기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오늘 오후에 광천터미널에 한 50대 있어요. 자판기. 그래서 이렇게 청약을 하면 누구인지 명시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청약할 때 승낙기간을 정해야 한다. OX일까요? 청약할 때 승낙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건 X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어요.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라고. 외웠죠?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되니까요. 이거. 기간 정해나 무조건 틀려서 뭔지 몰라도. 승낙기간 정해나 무조건 틀렸어요. 자판기 뒤에 언제까지 뽑아달라고 써있나요? 안 써있잖아요. 항상 자판기 생각하시면 돼요. 자판기를 집에 하나 모셔놓으세요. 아무래도 안 되겠네. 매일 볼 때마다 그래 공부할 것 같아요. 그럼 자 202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계약 성립이 있죠? 양괄호 1번 의의 보세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3개 칩니다. 청약, 승낙, 합치. 청약, 승낙, 합치가 있어야 한다. 즉 뒤에 동그라미 1번 써보세요. 동그라미 1번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되며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청약자와 승낙자가 일치해야 계약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 이게 동그라미 2번 쓰신 겁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청약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그 다음 말을 동원하십니다. 확정적 동원하십니다.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쉽게 내면 청약은 확정적이어야 한다고 내요. 좀 어렵게 내면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래요.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한다. OX 뭐예요? O라니까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돼요. 아니 자판기에 가격 써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학교 다닐 때는 반드시 뭐뭐 이거 틀린 걸 우리 많이 풀었거든요. 우리 시험은 그래 낭만주의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말이 훨씬 더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그 시절로 풀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은. 그래서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돼요. 써 있잖아요. 커피 300원, 고급 500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확정적으로 동그라미 친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일반적이나 그 다음 말을 동그라칩니다. 불특정 다수인 동그라세요.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밑으로 둘째 줄에 이해가 있죠? 자동 판매기 설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양괄호 3번 청약의 효력 있나요? 그럼 1번, 2번이 시험에 잘 나와요. 1번, 2번 묶어가지고 왼쪽에 134페이지라고 써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여기 111조가 있어요. 134페이지 가보세요. 하단에 111조 있죠? 111조 제목이 의사표시죠? 그럼 청약도 의사표시예요. 승낙도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자 1항을 보세요.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청약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1항은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대로 발생합니다. 2번 표의자를 청약자로 바꿔보세요.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내용을 상실하여도 그럼 통지 발할 때는 살아있었고 능력이 있었죠.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다음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 그래서 의사표시를 청약으로 바꿔서 시험에 잘 냅니다. 청약도 의사표시죠. 그럼 다시 203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청약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해요. 도달 뒤에 2번 청약 의사표시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대로 유효죠.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청약은 언제 효력을 발생해요? 도달한 때. 3번 청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 가로 열고 도달한 때 발생해 효력이. 효력이 발생했죠. 그때는 청약자가 임으로 내 멋대로 이제 처리하지 못합니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죠. 그럼 효력 발생했죠. 그럼 내 멋대로 처리 못해요. 이제 거기 구속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분명히 청약이 도달하면 처리 못해요. 이제 야 갑이 어젯밤에 그랬어요. 어젯밤에 우리에게 당신 내 아파트 5억에 살래라고 물었어요. 내 아파트 어제 5억에 살래라고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밤새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 내가 아파트 5억에 살게라고 승낙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오늘은 못 팔아 그러더라고요. 어제 샀어야지. 오늘은 그 가격에 못 팔아 그랬어요. 계약 성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갑이 이제 어제 아파트 5억에 사실래요? 우리 밤새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그래 5억에 살게요. 그러니까 갑이 나도 마음이 바뀌었어. 오늘은 5억에 못 팔아 그래요. 계약 성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했어요. 청약했죠. 그러죠. 의뢰에 도달하면 갑은 이걸 이제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의뢰 성립하겠죠. 이때 이미 계약 성립해버렸을 때 이미 성립했어요. 갑은 이거 처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미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리라면 막 씨발 그러죠. 뭐 이랬다 저랬다 해. 계약 성립한 거에서는 단지 증거가 없을 뿐입니다. 내 핸드폰 녹음해놨다면 증거가 다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요즘 중개사들은 그 전화가 오자마자 자동 녹음되는 어플이 다 있거든요. 앱이 자동 녹음돼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나중에 헛소리하면 다 녹음 다 들려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중개사하고 통화할 때 다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약 성립한 겁니다. 시발할 필요 없어요. 그게 처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양가로 4번 승낙 보시면 1번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 동그라미 청약자 그 자판기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된다. 다음 불특정 다수인 동그라미입니다. 여기에 대한 승낙은 불가능합니다. 2번 승낙은 청약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따라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했죠? 아까 지워버렸네요. 이렇게 5억에 살래 그러니까 4억 7천에 살게라고 승낙하면 계약 성립 안 했지만 다시 4억 7천에 판다 그러면 성립한다 그랬죠? 아까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청약과 승낙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대부분 예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네모 4번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나요? 그래서 밑에 535조가 있습니다. 이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은 우리가 예전에 불능을 공부했거든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공부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유효죠? 그렇죠. 휴였죠. 후발적 유효예요. 원시적 불능 모유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목적은 확가적 다 있어야 돼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때 가능 반대가 불가능. 불가능을 불능이랍니다. 그럼 이 불능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었죠. 그때 휴했죠. 후발적 불능이 유효했어요. 그렇죠? 이거 당연히 모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오드니까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뭔가를 이해하셨죠? 이해하시면 결론을 외우셔야 돼요. 이만 해서는 시험에 시간에 못 풉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결론 외우셔야 돼요. 외우니까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휴라고 휴. 자 그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이 해결 방법은 계약법에서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 모유일 때는 혹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있는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게 아까 보신 책에서 535조입니다. 이 535조를 검토하는 겁니다. 후발적 불능일 때는 불능으로 되는 데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즉 채무자의 규책 사유, 책임질 사유, 즉 고의과실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이건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어요. 다시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인데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불능을 공부하니까 이건 이행불능이 되겠죠. 이행불능 문제로 따지고 다음 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데 대해서 채무자에게 잘못 없대요. 잘못 없다면 그때는 위험부담 문제로 해결합니다. 그럼 이행불능이 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근데 위험부담 문제 되면 위험부담 나왔는데 이런 말로 하면 틀립니다. 위험부담 문제 되면 잘못 없는 사람은 의무를 면합니다. 자기 의무를 면해요. 잘못이 있으면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채무자 말이 나오는데 계약법에서는 채무자를 잘 정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갑소유 자전거를 을과 10만 원에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 이건 쌍무계약이죠. 매매 계약. 둘 다 채무자예요. 갑은 자전거 넘길 채무자, 을은 돈 줄 채무자. 그게 쌍무계약 그랬죠. 그래서 둘 다 채무자입니다. 소유권 넘길 채무자, 돈 줄 채무자. 둘 다 채무자인데 이 불능에서 채무자란 둘 다 채무자예요. 근데 불능에서 채무자는 이 물건 가진 매도인 이자를 채무자 그래요. 왜냐하면 자전거가 뽀개지면 자전거 넘길 수 없거든요. 그러면 갑의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돈 줄 채무는 절대 불능이 나올 수 없어요. 내가 돈 10원도 없다면 그건 이행지체입니다. 이제 돈 줄 채무는 이행지체 좀 늦게 줄 뿐이지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불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만? 불능에서만 누구를 채무자란다? 매도인, 물건 가진 사람. 이해되시죠? 다시 매매라 둘 다 채무자요. 갑은 소유권 넘길 채무자, 을은 돈 줄 채무자예요. 그런데 불능에서만 누구를 채무자란다? 물건 가진 매도인 같은 사람. 이 물건이 뽀개지면 채무를 못 넘기거든요. 그리고 돈 줄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어요. 불능에서만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랍니다. 어디서만? 불능에서만. 그래서 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데서 매도인 측에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행불능과 유무나 이렇게 그래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해를 잘 해보셔야 돼요. 자, 갑에게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요. 이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했습니다. 이제 12월 1일 날 매매계약했거든요. 매매계약했단 말은 소유권 넘기고 돈 줬단 말이 아니에요. 매매계약했단 말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기로 약정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주기로 약정하는 겁니다. 이게 매매계약이 성립했다요. 그래서 매매계약했다 그 말이 소유권 넘기고 돈 줬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갑은 소유권 넘기로 약정한 거고 을은 돈 주기로 약정한 거 그게 매매계약입니다. 그걸 약간 낙성계약 그래요.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한다. 소유권 넘기기로 약정하고 돈 주기로 약정한다. 약정만으로 성립한 걸 낙성계약이랍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매매계약인데 근데 사실 이 별장은 없어졌어요. 불타 없어졌대요. 11월 30일 날. 그럼 매매계약 당시에 별장은 넘길 수 없죠. 이게 원시적 불능입니다. 이미 불가능 이 말이에요.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불가능해요. 그럼 이 계약 무효죠? 원시적 불능 무효예요. 그럼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성립했습니다.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성립과 무효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계약은 이제 원시적 불능 무효거든요. 자, 그럼 을은 매매하러 나왔지 이날 나올 때 매수인이 이걸 알고 나왔을까요? 몰랐겠죠. 매수인이 매매하러 나올 때 설마 별장이 없어진지 알고 나왔을까요? 몰랐겠죠.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매수이니까 아직 내 영역이 아니라 이런 거 모르는데 과실도 없어요. 우리 선이 무과실이다. 가정해보고 갑은 매매할 때 별장이 없어지는지 알고 나왔을까요? 이제 알고 나왔을 수 있죠. 그러죠? 알고 일부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몰랐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별장이 불타는데 그 다음날 매매로 나올까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 몰랐겠죠. 자기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별장이 없어지니 그걸 팔로 나온 사람 있을까요? 저 같으면 절대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갑은 혹시 알았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몰랐을 거예요. 자기도 제주도에 있으니까 몰랐지만 적어도 매매하러 나올 때 전화 한 통화 해봤으면 별장이 있는 거 알 수는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전화 한 통화 안 해본 그 과실이 있어요. 과실. 그래서 갑은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이걸 몰랐더라도 전화 한 통화도 안 해봤죠. 그럼 과실이 있어요. 적어도. 이거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이제 집은 없어졌으니까 갑은 집을 넘길 수 없어요. 근데 을은 집이 없어진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날. 전혀 모르고 매매했죠. 그럼 을은 이 계약이 사실 무효지만 지금 유효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착각하고 괜히 쓸데없이 들인 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매매하고 집에 오면서 벌써 잔금 대출을 다 받았대요. 그럼 잔금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기분 좋았죠. 별장에 제주도 별장 사니까 매매계약 체결하고 오면서 이 별장에 창문이 크거든요. 그 창에 맞는 특수한 커튼 같은 걸 제작했다. 그럼 계약이 무효인데 사실은 쓸데없는 돈 들였거든요. 그 쓸데없는 돈을 갑에게 청구해야겠죠. 갑이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을은 사실 갑은 그거 모르주는 겁니다. 이게 원시적 불능에서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책임이 문제 되려면 이 535조 계약은 유효해야 돼요, 무효해야 돼요? 무효해야 돼요. 무효. 그리고 무효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무효 사유 중에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이 책임 문제 돼요. 무슨 사유로 무효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이 535조가 문제됩니다. 의사무능형 무효다. 그럼 이 책임 문제 안 돼요. 103조 무효 책임 문제 안 돼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 책임 문제 안 돼요. 오직 이 책임은 여기 쓰인 대로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이 책임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계약은 체결 성립됐어야 돼요. 다음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돼요. 매도인이 알았거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 책임은 신뢰 책임이에요. 신뢰이익. 신뢰이익입니다. 누구 신뢰를 보여요? 매수인. 매수인은 보호되려면 불탄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어야 돼요. 모르고 과실 없어야 매수인 신뢰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목을 딱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딱 떠올리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매도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란 한 명에게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그래야 무과실인 자가 과실 있는 자에게 책임 묻는 것이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알았거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한 명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야 돼요. 그래야 이자에게 책임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럼 자 203페이지에 535조가 있죠. 자 제목이 계약 체결상 과실이죠. 자 1항 보시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 즉 이미 집이 없어요. 그다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을 자 선의인데 과실 이게 매도인이 매도인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상대방이 매수인이 그다음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그 계약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가로친다. 그 손해가 신뢰손해 또는 신뢰이익이랍니다. 신뢰손해 신뢰이익이에요. 이것을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가로친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가로친다. 그게 이행이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항 전항 규정은 상대방이 매수인이죠.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할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문.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선이 무과실이야 책임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상할수 상소문을 외우셔서요. 골고루 써먹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그래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양과를 본 의의가 있나요? 그럼 동그란 1번 계약의 목적이 자 원시적 불능 동원하십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불능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경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을 인해 받은 손해에 가로열고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를 배상해야 한 책임을 말합니다. 이번에 예컨대 네 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칠판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음 넘기시면 양과로 2번 효과가 있죠. 자 1번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 가로열고 이해가 써 있어요. 뭐 부동산 조사 비용이나 뭐 대출 이자 뭐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배상합니다. 2번 그러나 그 손해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시적 불능을 먼저 보셨어요. 이제 후발적 불능을 이쪽을 보겠습니다. 후발적 불능. 다시 갑에게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요. 별장을 일과 매매계약했습니다. 12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제 한 달 후에 소유권 넘기고 돈 주기로 했어요. 다시 매매는 이날하고 한 달 후에 소유권 넘기고 돈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그 후에 집이 없어졌대요. 뭐 12월 5일 날 집이 없어졌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갑에게 고의가 싫대요. 갑이 이제 아까운 별장을 팔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별장의 전 단계에 실수로 싹 불태워버렸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집이 있었지만 후발적으로 집이 없어졌죠. 이게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럼 이제 집은 없어졌죠. 그럼 갑은 집을 넘길 수 없어요. 그럼 이 채무자 매도인이 채무자를 했죠. 집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고의가실로 집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이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가실이 있기 때문에 이행불능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유효죠. 좀 이따 유효이기 때문에 해제합니다. 유효니까 을은 계약 해제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이렇게 을을 해결하면 되겠죠. 이게 이행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중에 이행불능이에요. 그다음 이번에는 다시 갑에게 별장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 했거든요. 12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며칠 후에 집이 없어졌대요. 12월 5일 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역에 홍수가 일어나서 집이 다 쓸려갔어요. 또는 지진으로 집이 다 무너졌다. 등등으로 집이 없었다 해보세요. 이 사유는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갑에게 고의가실 없죠. 갑에게 고의가실 없으니까 채무자에게 잘못 없죠. 그때는 위험부담이 돼요. 그럼 갑은 집 넘길 수 없잖아요. 그럼 을 잘못했나요? 을 잘못 없죠. 그럼 을은 매매대금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죠. 갑은 집 못 넘기니까 을 잘못 없잖아요. 그럼 을은 자기 채무를 면해요. 을은 갑에게 돈 주지 않겠죠. 매매대금이 10억이라면 을은 갑에게 돈 줄 필요 없습니다. 을 잘못 없잖아요. 그러면 갑은 반대로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10원도 줄 필요 없겠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이날 계약금을 갑이 받았다면 계약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줘야겠죠.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받은 돈 뭐 중도금 받았다면 전부 다 주는 겁니다. 그럼 갑은 집 없어졌죠. 을은 손해 있나요? 을은 손해 없죠. 을은 돈 10원도 안 줘대요. 준 돈 다 받습니다.
그럼 갑은 집은 없어졌지만 돈 10원 못 받죠. 그럼 갑 혼자 독박 썼네요. 집만 날라갔으니까. 갑 혼자 독박 썼다 이것을 이제 갑이 채무자니까 채무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이랍니다. 이 혼자 독박 썼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갑 혼자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요.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이랍니다. 여러분 같아도 돈 10원 안 주겠죠? 그래서 갑은 돈 달라고 청구하지 마라 쓰는 겁니다. 그럼 205페이지 봐보세요. 205페이지는 양괄호 3번 위험부담 있나요? 아래 537조 보세요. 채무자 위험부담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지금 갑채무죠.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즉 홍수나 지진은 일단 갑 잘못 없죠. 을도 잘못 없죠. 쌍방 다 잘못 없네요. 그때는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 매도인은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을은 아무 손해 없어요. 갑만 집 날리고 돈 10원 못 받았죠.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이랍니다. 다음 다시 오시면 다시 이번에는 갑과 을이 별장 매매계약 했어요. 매매계약 한 다음에 을이 계약금 줬거든요. 그래서 을이 미리 하룻밤 빌렸어요. 미리. 갑이 빌려줬어요. 어차피 당신들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을이 싹 태워버렸어요. 12월 5일 날. 친구가 놀러 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을에게 고의가시 있어요. 그럼 을이 집 다 태운 거죠. 갑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행불능이요 위험부담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이행불능이요 위험부담이에요. 예? 아까 기준이 누가 다니까?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매도인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으니까 위험부담이에요. 매도인이 채무자니까 갑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부담. 을 잘못이지 갑 잘못 아니에요. 위험부담입니다. 그럼 갑은 집이 날아갔으니까 집 넘길 수 없죠. 그럼 오른 데가 집 다 태웠죠.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당연히 돈 다 물어내야겠죠. 그래서 갑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평하죠? 근데 더 공평한 거 나와요. 갑은 돈 달라 할 수 있는데 갑은 원래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겠죠. 을 앞으로 등기하면서 혹시 양도 차익이 있다면 갑은 양도세를 냈어야 돼요. 근데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는 바람에 양도세를 안 내게 됐거든요. 그런데 돈은 다 받거든요. 그럼 을 불쌍하니까 양도세를 안 내게 된 그 이득을 을에게 상환하라고 쓰는 겁니다. 을 불쌍하니까. 그래서 내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있어요. 양도세 안 냈거든요. 그것을 을 불쌍하니까 주라고 쓰는 겁니다. 아무튼 결국 을은 집은 못 받고 돈은 다 주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을 혼자 독박 썼죠? 그러니까 채권자니까 이것을 이제 채권자 위험부담이랍니다. 을 혼자 모든 독박을 썼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갑에게 별장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 1일 날. 그리고 이행기를 정했어요. 12월 15일 날 을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다 주고 갑은 이날 소유권과 점유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12월 15일 날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다 을에게 줬어요. 등기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면 그럼 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을은 돈 다 주고 이 서류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할 일이 다 끝나죠. 그래서 갑이 등기 서류를 교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돈을 준비 못했네요. 우리 돈을 준비 못했어요. 그럼 갑이 등기를 넘길까요? 그냥 가지고 집으로 갈까요?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돈 안 주니까. 그럼 이것을 수령지체랍니다. 수령지체. 을은 돈 주고 등기를 수령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돈을 준비 못하는 바람에 등기를 수령 못했습니다. 이것을 수령지체 그래요. 또는 우리 채권자라 이것을 채권자지체랍니다. 우리 지금 뭔가 의무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갑이 다시 등기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럼 소유권 안 넘어갔죠? 이러고 있는데 이 지역에 또 집이 없어졌어요. 홍수나 지진 등 이걸로 집이 없어졌다. 그럼 홍수나 지진 같은 건 갑, 을 아무도 잘못 없죠. 이런 사이로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현재 누구 집이 날아가 버렸죠? 갑집이 날아갔죠. 그럼 갑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이날 을이 약속을 지켜서 돈을 가져와서 내가 등기를 넘겼다면 이날 을 집이 날아갔거든요. 근데 을이 약속 안 지키는 바람에 갑 내 집이 날아갔어요. 열받죠? 열받으니까 을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을 때. 그죠? 우리 돈 줬더라면 이날 을 집이 날아갔거든요. 을이 약속 못 지켜서 갑 집이 날아갔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갑은 양도세를 안 내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줬으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안 내게 됩니다. 그런 이득은
을에게 돌려주라고 을 불쌍하니까. 이런 건 을에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도 을 혼자 독박썼죠. 이것도 채권자 유무담이랍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 두 가지가 채권자 유무담이에요. 분명히 이런데 저렇게 쓸 거예요. 이제 538조 보시면 제목이 채권자 규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있나요? 자,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즉 갑 소유권 넘길 채무가 채권자 을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여기죠. 을이 실수로 불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은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는 갑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음 채무자는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장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이 말이죠. 채권자가 돈 준비 못해서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집이 없어졌어요.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그다음 같다 그랬죠. 같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마침표 앞에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게 같다 말입니다. 그다음 2항 전화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즉 집 넘길 채무를 면했죠.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양도세 안 내게 됐죠. 이때는 이를 채권자 을에게 상환해야 한다. 그래서 양도세 같은 건 을 불쌍하잖아요. 을 주라 이겁니다. 라고 법에 쓰는 거예요. 근데 다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고 특약 없으면 이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1번 의의 봐보세요. 이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후발주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타방 채무가 타방이 매수인을 말하겠죠? 채권자 타방 채무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의 문제 이명까지 문제이다. 그게 유무담이에요. 즉 을이 돈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 말입니다. 그럼 2번 채무자 유무담 있죠? 거기는 기억 니은 다 읽어보세요. 특히 니은 양 당사자 모두 의무를 면한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동안 하면 계약금 반환해야 한다. 즉 갑을 아무도 잘못 없죠. 그러니까 갑은 집을 넘길 수가 없죠. 의무를 면해요. 을은 돈 줄 필요 없어요. 을도 의무를 면하니까 갑은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렇지만 갑은 계약금 같은 거 다 돌려달라 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도 채권자 유무담이죠. 그것도 기억 니은 다 읽어보세요. 칠판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처음에 어려운데 아무튼 네 가지죠. 이걸 잘 비교하면 돼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좀 공평의 원리에 각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에 빼먹은 데가 있죠. 자, 204페이지 오시면 이제 아까 네모번 쌍무계약 효력 있나요? 아까 쌍무계약에서는 쌍동이 그랬죠. 그게 1번 소설이에요. 이제 매매와 같이 계약 당사 쌍방이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항변권과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그랬죠. 그중에 위험부담을 먼저 봤어요. 이제 거기 밑에 양괄호 2번 있죠? 10분씩 하시고 이제 동시항변권을 보겠습니다.